3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은 안 빠진다. 4분기 이후에 반도체 지수라든가 반도체 주가는 조금 생각보다 못 오를 것 같다. 근데 그 이유는 또 세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금 가격은 지금 이미 2,500달러지만 금리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금 가격은 계속 강보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얘기가 돼. 우리나라 상상인증권 배경찬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초면은 아니시군요, 두 분. 예, 네. 뭐 자주 뵀었고 무더위에 나이 드신 분들 건강히 안 그래도 앞서 이제 로봇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네, 로봇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로봇가 문제가 아니라 네. 요즘 금, 구리 이런 원자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좀 설명해 일단 주시죠. 여기 저는 청취자분들이나 독자분들한테 네. 좀 이실직고를 좀 하는 편인데 제가 NS 오래 했었잖아요. 네. 상상인증을 했어. 제가 몇 번 동안 얘기했을 때 금 가격을 하반기에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네, 저는 원유는 계속 낮아질 거다. 그건 맞았어요. 원유 네. 가격은 계속 고유가 시대는 끝났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당분간 저유가 시가 될 거다. 그래서 네. 항공주가 갔고 네. 정유주도 약간 움직였던 것도 이제 저유가 네. 저는 그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커머디티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게 보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금은 중간 정도다. 금은 오르긴 오른다. 근데 금 생각보다 좀 빨리 올랐고. 네. 근데 구리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네. 제가 이제 이실직고하면 별 구리가 말씀을요. 지금 10,000불 넘었고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9,000불대로 다시 빠졌거든요. 트라이온 수당.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금이 빠졌을까를 좀 생각을 먼저 좀 할게요. 네. 구리요. 구리요. 구리 예. 죄송합니다. 구리 가격이 먼저 빠진 거. 네.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빠지면서 금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건 네. 별개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금 가격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마스라든가 지금 헤즈볼라 전쟁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세상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최근에 2,500달러가 넘고 했지만 금은 엄청난 자산이고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네. 금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면 여기 지금 화면에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엷은 청록색이 구리 가격입니다. 런던 네. 메이저 엑스체인지 구리 가격인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가격으로 보면 8,000불에서 만 초반이었으니까 3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 가격이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지금은 이제 9,000달러 수준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중국 경기의 지표가 결론적으로 제가 잘 못 맞춘 건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약했던 게 아닌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진한 청록색이 중국 경제 서프라이 지수인데 특히 7월, 8월에 중국의 PMI라든가 중국 지표가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중국 지표를 좀 등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 그다음에 미국의 물가지수, 뭐 이런 파웰, 네.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7, 8월 달을 그냥 넘어가 버렸지만 중국은 사실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저는 조금 불안했던 건 이 그림이거든요. 요 8페이지인데 저도 좀 아차 싶었던 거는 중국의 구리라는 것도 구리 정광이라는 게 있어서 재련을 해서 구리를 뽑아낼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철을 얻기 위해서는 철광석을 호주나 그 글로벌에 수입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림이 중국이 해외로부터 사는 구리 정광 및 철광석 수입 물량입니다. 네. 이게 보시면 이 방향성을 보면 계속 늘어났겠죠. 경제 네. 성장하니까.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4년 들어서는 물론 과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2019년 코로나 시기라든가 22년 이럴 때 일시적으로 호주와의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철강 수입이 준 거는 있지만 이 옆으로 좀 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경기가 조금 둔화돼 있는 거죠. 중국 경기가 나쁘면 구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 글럽 수요 중국이 구리 수요의 20%가 안 될 겁니다. 네. 전체 수요에는. 예. 근데 구리 정광을 재련하는 공장들이 50% 이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돌덩이로 갖고 구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구리를 재련하기 위해서는 재련 공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냄새나고 덥고 힘들지만 그래서 전 세계의 재련 공장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는데 이들이 구리의 재련을 덜 했다는 얘기는 최종 소비처인 IT나 자동차나 조선에서 뭔가 구리를 덜 별로 샀다는 없다.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내 경기도 안 좋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닥터 카퍼로서의 시그널도 중국이 수입을 덜 했다는 거
특히 철강석 수입도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구리가 이제 3대 시장에서 재고가 있어요. 뭐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도 있지만 네. 시카고 그러니까 네.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보시면 요 회색이 중국 내 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가 늘어도 수입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재고는 늘고 있고 수입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뭔가 녹록지는 않은 거고 저기 특히 중국계 많이 느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네요. 좋지는 않은 거죠. 세계 네. 공장 역할을 할 거고 네.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전력기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아이폰 16 시리즈 9월 오픈 그리고 네. 뭐 우리 갤럭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IT 그 출하량이라든가 생산량이 고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온 지표로 봐서는 중국의 IT나 컴퓨터 생산량 재고가 좀 척척됐다가 다시 좀 빠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군제라든가 사실 지금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지금부터 추석 전주가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중국에서. 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일단 추석 연휴 길죠. 그다음 10월 초에도 연휴가 좀 있어요. 중국이. 네. 노동절부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가동률은 그때 많이 못하는 건 서로 알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많은 재고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가동률을 많이 올려놔요. 그럼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겠죠. 그래야 이제 10월 중순 이후로 광군제라든가 크리스마스까지 뭔가 판매를 네. 하고 글로벌하게 수출을 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산업 생산성이 낮다는 거는 중국도 문제지만 글로벌 경기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후행적으로 지표를 확인하는데 이제 전 산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하는 뭐 화학 영업을 하는 분들도 제가 저녁 때 만나 뵙고 네. 그다음 원유를 트레이딩하는 분들에게 보면 재미없다 한마디가. 그래서 조금 하반기에 주가 선행지수, 그러니까 산업의 선행지수로 보면 주시장도 약간 우리가 보합이나 아니면 약보합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더 나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탈로 제가 비록 틀렸지만 그렇다고 금 가격이 그럼 지금 아까 보였던 그래프에서 그럼 여기서 9,000불에서 다시 8,000불까지 빠질 거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미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도 인하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후행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제가 당초에 구리가. 추정했던 구리. 것보다 아니 죄송합니다. 구리, 예. 네네. 구리 가격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낮아졌지만 더 이상은 아마 당분간은 보합 국면에서 좀 얇은 보합 국면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금은 이제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뭐 네. 좀 올라간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금 가격은 중국이 좀 샀다. 네. 특히 중앙은행이 달러를 외환 보유고 하기가 좀 찝찝하니까 뭐 바꾼 거 아니냐. 실제로 외환 보유고도 많이 늘어났고 예. 그런 쪽에서 이유를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네. 저는 이제 데이터만 말씀드리니까 네. 여기 4페이지 보시면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에서 이게 다 수요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라인 그래프는 금의 총수요입니다. 보시면 네. 이게 분기니까요.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네. 사회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어디서 늘어났냐 보면 요 밑에 색깔은 뭐냐면 귀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귀금속은 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매 투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골드바를 네. 산다든가 하는 네. 소매 투자도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좀 는 게 뭐냐면 OTC가 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아마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팔고 중국에 샀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중앙은행 금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표로 따지면. 보면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늘었다는 게 여기 써드는 것처럼 소매 투자라든가, 그러니까 일부 그다음 OTC,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장외 시장에서의 금수요가 있었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금 가격이 오른 거는 요거라고 봐요. 이게 보시면 작년 4분기, 3분기, 올해 1분기에 요 파란색이 뭐냐면 금 ETF로 돈이 들어오면서 이제 금 ETF 환매 때문에 금을 많이 팔았거든요. 이게 환매란 뜻이잖아요. 아, 내려갔으니까요. 네, 순유출 ETF 자금이 순유출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돈이면 톤으로 따지면 100톤씩 이게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ETF 순유출이 줄어든 거. 그러니까 그동안 금 가격이 오랐다는 이유로 ETF의 순유출이 있었지만 금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해서 ETF 순유출을 안 한 거죠 2분기 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죠. 금 ETF를 샀다는 얘기겠죠. OTC는 뭡니까? OTC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 외에 산업용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산업용 특수 수요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장외 시장 거래. 그러니까 주로 산업 수요인가요? 산업 수요도 있고 비산업용 장외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누가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검은 돈이겠죠. 이거 정말 있습니다. 그 네, 검은 돈이. 아니요, 예. 왜냐하면 예. 스위스랑 골드가 통계적으로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만 네. 분명히 달러로 그걸 사고 있고 네. 그건 어딘가 저장돼 있고 네. 근데 그게 일정 부분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금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랑 다르게 신고하지 않는 OTC가 또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아까 스위스라든가 기타 중립국가에서 금을 사고 있는 거고 그거는 주인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없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상당히 늘었네요. 상당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네. 과거 경험적으로 이런 OTC가 뭐 업앤다운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021년 이때만 해도 늘었다가 이때는 너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못 찾으면 다 저거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 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시더라도 정확히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하반기까지 금은 조금 더 오르고 구리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금은 어떻게 보면 뭐 금 가격은 지금 이미 2,500달러지만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초기에 올랐던 거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은 계속 강보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어떤 지인을 만나는데요. 예.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독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갑자기 그런 얘기가 우리가 보통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미국도 그럴 겁니다. 근데 네. 미국의 부동산, 뭐 부동산 가격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느 샌디에고에 네. 뭐 풀장이 있고 차고가 있는 집이 10억이 안 돼요. 그러면 국민소득을 대개 보면 그 모기지 산 것도 있지만 자가로 보통 구매했다고 쳤을 네, 때 네. 그들의 자산 중에 50% 정도 부동산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네. 합리적으로 네. 급여를 받는 50대, 똑같은 한국의 50대, 저 같은 나이의 동년배가 미국에 직장생활 하는 분이 계시다면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나 이런 거 빼놓다고 일반적인 그냥 중견 도시 이상을 보면 휴스턴 이런 게 보면 어떤 그 교회만 나가도 10억 내외면 살 수 있다고 보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인당 국민소득을 생각해 봤을 때 자산의 50% 정도가 부동산일 거고 나머지는 주식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금 수요는 충분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변하지 않는 것에 네.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제가 구독하는 책, 좀 읽었던 책이 그 모건 하우젤이라는 분이 썼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미래를 전망하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얘기 들었냐면 금이 가격이 변할 수는 없죠. 인플레이션 이상은 반영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5페이지에 있는 표인데요. 이건 한 3-4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 그냥 짧은 역사상 여기 표가 뭐냐면 1974년 이후로 11번의 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대금리 인하. 여기 보시면 74년 7월부터 뭐 있었던 한 번의 금리 인하 기간 동안 금 가격은 11번 중에 10번이 올랐고요. 평균적으로 15%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어떤 해는 40% 어떤 해는 30% 올랐지만 그때랑 지금 다른 환경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금 가격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신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저는 지금도 이제 또 이슬 짚고 하면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저는 센터장이고 오기 전에 저희 반도체 담당자, 그다음 전력기계 담당자랑 충분한 협의를 했고 예, 예. 이틀 동안 자료를 갖고 논거를 했고요. 감론을 했고 저는 화학 에너지 출신이고 네. 그래서 시장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좀 이것도 저는 항상 죄송한 얘기를 들어서 좀 이상한데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의 의견은 양분돼 있어요. 네.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가 좀 더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비관론자인데 저는 저희들의 하우스뷰는 3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은 안 빠진다. 적어도 조금 더 갭매우기가 있다. 8월 5일 폭락 이후로 네. 갭매우가 있는데 4분기 이후에 반도체 지수라든가 반도체 주가는 조금 생각보다 못 오를 것 같다. 네.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네.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또 3가지거든요. 그냥 네.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래프를 보겠는데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분기별 매출액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올해 2분기로 이미 피크를 쳤다. 그러니까 외형 탑라인이라고 하는 외형 증가율이 3분기, 4분기에도 외형은 늘겠죠. 네. 전년 동기 대비 당연히 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증가율은 다르잖아요. 네. 증가율이 피크를 쳤을 거다. 물량으로 볼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매출액으로. 피고가 피니까. 예. 지금 11페이지에 보셔도 제가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면 2006년 1분기부터 2006년 1분기로 쭉 보면 업앤다운 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네, 증가율. 독자분들 네. 설명하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죠. 네. 그리고 D램과 낸드 그럼 메모리 전체 네. 설명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일부 D램은 1분기에 이미 매출액 증가율이 피크를 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지금 낸드도 2분기 그래서 전체적인 D램과 낸드를 합친 전체 메모리 매출액 증가율은 아마 이번 분기인 3분기가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네요. 그림으로 볼 때. 물론 저희가 네. 추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왜냐면 저희가 완벽 예,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추정 증가율로 보면 아마 3분기가 매출액 증가율, 그러니까 매출액 줄는 게 아닙니다. 매출액은 4분기, 내년 네. 1분기 느는데 네. 증가율은 좀 100%에서 80%, 40% 둔화될 거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데 저희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2014년부터 쭉 담당자랑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 제가 주가가 보통 실적에 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추정해 보면 2015년 이후로는 주가는 점점 더 먼 미래를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은 내년 3분기까지 증가하지만 주가는 4분기 고점으로 좀 못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코로나 직전인 요 라인 그래프가 지금 12페이지 그림 중에 얇은 요게 하닉스라고 하는 기업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때 네. 우측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6조 초반을 했었는데 이게 2019년 당시에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그때 사이클상 7개 분기 연속 증가를 했고요.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꺾였냐면 3개 분기 전부터 이미 꺾였어요. 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이때가 피크였는데 영업이익은 이미 피크였는데 주가는 2개 분기 정도에서 선행해서 꺾였다는 점이거든요. 네. 이런 현상은 이때도 있었어요. 2018년에도 그때 당시에 피크 친 이익 전에 4개 분기 연속 올랐는데 주가는 곧 1개 분기 전부터 이미 조금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이익 이번에 피크가 언제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25년 3분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가 지금은 저희가 지금 3분기 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3조 정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3조에서 4조가 나오고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2분기나 3분기가 피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올해 4분기까지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은 좀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지금 3분기, 4분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갭매우기를 한다. 근데 4분기 이후에는 주가는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이후에는 좀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 그 제목을 보면은 예전보다 그러면 그 선반영하는 게 더 길어졌어요? 더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어떤 있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과거보다 이 제품 사이클 그 다음에 디램과 낸드 사이클이 좀 짧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뒷페이지 보시면 이 사이클이라는 게 뭐 코에 꼽으면 코골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개 그래프가 뭐냐면 갤럭시 S 시리즈 출시 이후의 판매량들 네. 오른쪽은 아이폰 출시 이후 12개월 출하량들인데 물론 뭐 판매량이라는 게 뭐 한 달, 두 달 뒤면 많이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시 이후 두 달, 석 달, 넉 달 이후도 줄긴 줄는데 좀 천천히 줄고 네. 빨간색인 15는 확확 줄거든요. 그렇네요. 뭐 아이폰은 뭐라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은 갤럭시 S3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이제 스마트폰이 성숙기를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성숙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갔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예전에는 그래도 좀 천천히 늦게 팔렸다면 이제는 한 3달이면 결판 나는 거거든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축적 기간이 확 줄겠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적에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거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멀리 반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시장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의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뭐 더 많았으면 모르겠는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언제 들고 있는 분들은 항상 불안한 거고. 그러니까 주도주가 몇 개 같이 있었으면 반도체, 바이오부터 해서 한 7개 정도, 8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라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이상 분기 전에 주가가 빠지는 현상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불마켓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주도주가 올해 시장에서는 반도체 외에 몇 개 없었거든요. 눈에 띄는 게 전략기계 외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사실 엔비디아 주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가지가 주면서 매출액도 증가율의 고점을 쳤고 내년 2분기나 3분기가 영업이익 피크일 가능성이 있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좀 꺾여버렸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희 하우스 뷰는 뭐 다른 사람 뷰도 존중하고요. 저희 뷰는 아마 3분기, 4분기는 떨어졌던 것만큼 갭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이후에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요즘은 상당히 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저도 정확히 찾지 못하는데 그런 게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수익 내기가 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올 한 해를 주도했던 주도주 섹터 중에 방금 전력기기주 쪽을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전력기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빠졌을 때 용기를 내는 산업은 전력기기 산업 쪽에 전력기기 산업은 한 달 전부터 이미 빠졌습니다. 사실은. 네. LS 일렉트릭이나 HD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6월 말 7월부터 조정을 많이 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8월 5일 폭락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슈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AI에 관련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자, 저희가 요 21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지금 많은 저희들의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전력기기 기업하면 뭐 ABB라든가 네. 지멘스라든가 네. 뭐좀 생소하지 이턴이라든가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는 그런 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은 CEO가 직접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튼의 CEO, 영국에 있는 이튼이란 전력기기 CEO가 랩업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전력 산업이란 게 we are in the early stage에 있다. 그게 이제 7월 달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 드러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력기기 네. 산업이. 북투빌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백로그, 매출액 대비 쉽게 말하면 그 재고가 줄면 그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네, 거. 예, 왜냐하면 선행적인 수주가 주니까요. 매출액은 네. 늘고 있지만 분모인 매출액은 느는데 분자는 줄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숫자 당연히 네, 네. 뭐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가 1 미만으로 가기 시작하는 네, 이런 모습이 네, 나오겠죠. 네, 네. 리드 타임 정상화가 뭐냐면 보통 화랑일 때는 수주 후 그다음에 전력기가 인도되는 시간이 길까 짧을까? 길겠죠. 길겠죠. 다들 많이 기다리니까. 기다리니까. 네. 전력기가 언제 나와요? 네. 빨리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셀러스 마켓이죠. 네. 판매자가 왕인 거죠.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리드 타임이 정상화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수주도 줄고 이제 뭔가 얘네들 이 백로그가 진짜 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현상.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피가 빠지는 거. 단가 하락 이런 건데 지금 첫 번째 증거는 지멘스 에너지에서 실적 발표 7월 20일인가 했을 때 중국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말고 있는 지멘스사 입장에서는 리드 타임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 이튼의 CEO는 그 전력 수요 자체가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주요 피어업들의 북투빌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던 네. 분모를 네. 매출하고 분자를 부구로 하는. 네. 근데 보시면 지멘스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도 늘었고 25년 추정치는 없습니다. 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줄 거냐 해서 우리나라 것만 봤어요. 우리나라 것만 보면 여기서 보면 현대 일렉트릭이 드디어 주네.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생각보다 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2024년 YTD 숫자가 좀 줄고 있어요. 네. 왜 주냐 하면 이 수주가 이연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워낙 기니까. 그러니까 이 지멘스, ABB, 히타치라는 기업들의 북투빌 레이쇼가 2025년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 네. 수주는 내년 수주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어떤 ABB나 히타치를 보면 업앤다운 합니다. 업앤다운 합니다. 히타치 같은 경우 오히려 북투빌이 줄었는데 주가는 갔어요. 그리고 유럽은 워낙 쇼트지니까 계속 오르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럼 이제 이게 끄끄끄 하는데 최근에 탐방 가서 느낀 건 뭐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들이 오히려 리드 타임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요 빗선 까만색이 올라오고 파란색 줄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아마 3분기 말 4분기 정도 가면 수주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면서 네. 이건 공지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최종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네. 아까 말했던 그럼 단가가 빠졌냐 봤을 때 오른쪽 보시면 미국, 독일, 변압기, 전력기기, PPI, 도매지수가 결국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기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가를 추정하려면 결국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눠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자료는 절대 공개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변압기, 독일 변압기 가격을 보면 아직 지금 7월까지도 꺾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그렇네요. 않다. 네. 물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8, 9월에 꺾였을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단가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전력기기를 사주는 업체가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전력 소비죠. 네. 근데 전력 소비도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냥 아주 앞단으로 보면 전력기기랑 변압기나 송배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 매수자들이 이거 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의 주요 유틸리티 업체의 캐펙스 전망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리드 운영 업체라는 건 이제 동네 민간 그 전력사 회사고 네. 통합 유틸리티는 그걸 총괄하는 전반적인 건데 보시면 이 둘 다 24, 25가 늘고 특히 25년까지 더 늘 거라고 블룸버그가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면 지금 변압기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죠. 네. 이게 맞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거는 리드 타임이 아직 안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북투빌이 우려와 달리 다시 조금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변압기를 사주는 그리드나 통합 유틸리티 업체들, 유럽 업체들은 올해보다 내년 캐펙스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제가 글을 쓰는데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잘 들어야 되는 게 T&D라고 하는 유럽의 송배정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는 유럽의 제도 능력을 이미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공급자 유의 시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셀러스 마켓이 더 공고해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겁내는 건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담당자가 이제 어필하는 건 이게 보시면 YTD로 보면 주가 우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YTD는 이제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보시면 우리 현대일렉트릭이 연초 이후 대비해서 뭐 한 3-4배 그냥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 했는데 여기 히타치나 슈나이더나 이튼 같은 이런 전력업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네. 올랐습니다. 그런데 포워드 PER, 그러니까 12개월 후에 이 그러니까 단기 순위를 가지고 본 PER로 보면 지금 가장 높은데 이튼이 제일 높아요. 25배예요. 그동안 낮서 그런 거예요. 네, 슈나이더는 지금 10배고 독일이 좀 했고 근데 현대 일렉트릭 이런 데는 지금 15배 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은. 네. 아 물론 유럽의 성숙 시장과 우리나라와 우리 미국 수출하는 시장의 멀티플이 할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원천 기술의 형향은 다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 우리가 아직 비싼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이클이 꽤 크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될 만큼 그러니까 지금 AI를 떠나서 기본적인 송배전 설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커졌고 그런데 지금 주가라든가 수준은 그 과거 H현대일렉트릭이 15배 내외까지 올라간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고점이 왔어요. 밸류에이션으로는. 근데 그때보다는 수요가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사이클이 아직 여전히 크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관건은 그거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정말 전력 수요가 늘어나나요? 이거잖아요. 예. 다 필요 없어요. 예, 전력 그게 수요가 되면 저 말이 다 맞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7월 이후로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지으면 전력기기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금 뜨거웠던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선행적으로 빠졌긴 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건 그것도 맞지만 여기 보시면 미국의 요 19페이지 보시면 송배전 설치량 추이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이란 게 당연히 나라가 넓으니 당연히 송배전 설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2018년, 19년 연간 평균적으로 1000마일 정도의 송전 설비를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년 이후로 너무 줄었잖아요.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도 있었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졌죠. 못 짜는 것도 네. 있었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22년도에 큰 화재가 한번 났어요, 캘리포니아에. 그게 이제 노후된 어떤 송배전 설비에 불이 나면서 살림이 엄청 많이 태웠었어요. 네. 그 배상에 대한 것 때문에 전력회사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신규 설치보다는 이 노후 설비에 22, 23년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올해는 3, 40년 된 송배전 설비 다 걷어내고 그걸 투자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신규 설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규 송배전 설비가 과거보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2, 23년도가 뭔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래도 노후 설비 교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노후 설비도 좀 다른가요? 아니, 전력량은 가겠죠. 근데 네. 새로운 도시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늘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노후 설비의 전력량은 똑같고 네. 여기 옆에를 더 깔아야지 신규 투자나요. 음. 근데 지금 이것만 그렇네. 깔았대. 네, 그러니까 이 그렇네. 그래프 상으로 보면 미국의 송전자 설치량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왜 안 네. 늘었냐? 그래 거의 안 늘었죠. 왜? 노후 설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뉴 애드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1000마일 정도의 신규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잖아요. 신규가 없었다. 신규가 없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민간 유틸리티 업체의 캐펙스가 25, 26까지 계속 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뿐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AI가 생각보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생각보다 느리게 나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 내후년 실적에 데이터 센터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망해서 주가 빠지는 것도 네. 맞고요. 네. 너무 좀 성급했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는 거는 이 사이클에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많은 CEO들이 얼리 스테이지 있다고 얘기했고 리드 타임이 줄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시급해져 있는 이 그래프 이렇게 너무나 500마일도 안 지은 이 송배전 설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25년에 오히려 늘고 있는 거죠. 네. 신규 설치가. 그렇다면 이 스토리는 내년, 내후년까지 가는 거니까 네, 그렇네요. PER을 15배로 보면 저희는 오히려 죄송하지만 반도체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라 사이클의 어떤 정점인 거고 저희들은 이 사이클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사이클이 안 꺾일 때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네. 제 말 무슨지 아실 거예요. 장갑 네. 벗을 때 이제 끝난 게 아니라고 네, 네. 사이클의 고점 징후가 안 보이면 주가는 더 간다는 경험이 그렇네요.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용기를 내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중요한 네. 해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시간이 여의치가 않은데 배터리 쪽 네. 이쪽이 좀 전문 분야시잖아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결론부터 좀 들어볼게요, 센터장님. 결론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올해 내년 내후년에 생각보다 계속 늘 겁니다. 그래서 네. ESS와 관련된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지금 이게 아까 전력기기랑 연결되는 어떤 그렇네요. 스토리잖아요. 예, 예. 전력을 지어서 그다음에 당연히 송배전을 하겠지만 미국의 상당 부분이 IPP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루프탑이라든가 태양 투자를 했을 때 저장 장치 없다는 건 난센스거든요. 맞잖아요. 네. 근데 전력이 점점 모자랄수록 그 비용을 생각하죠. 정배전하는 비용도 크지만 ESS를 해서 그 밤에 전기까지 쓰고 싶다는 욕구가 더 세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ESS는 계속 늘죠. 그래서 제가 장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100% 200%씩 느는 건 맞고요. 그래서 미국의 ESS, 글로벌 ESS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근데 이제 그 ESS가 전체 배터리 소비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100으로 봤을 때 ESS는 여전히 5, 8, 1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배터리 전체에 대한 센티멘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ESS 때문에 다시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는 조금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아까 말했던 전력 소비도 결국 최종 소비가 중요한 것처럼 전기차도 최근에 폴스타 4도 나오긴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차들, 그러니까 새로운 뉴 라인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화재는 언제든지 다시 센티미터가 줄 수는 있지만 네. 매력적인 차가 있느냐에서는 전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캐즘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 네. 다만 전기차인 셀 업체의 투자보다는 ESS 인프라라든가 ESS 설치, ESS 셀 만든 단독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ESS 밸류체인 쪽으로 전력기기와 ESS를 양분하면 그쪽이 좀 더 투자하는 데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예. 배터리 소재 가격이 지금 계속돼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바닥이 어딘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여기 그래프만 잠깐 보시면 네. 25페이지에 경험적인 가격으로 보면 여기 탄산리튬, 수산리튬 가격은 이미 전 저점에 왔습니다. 그죠? 보시면 위안화를 보면 이제 뭐 7만 위안이 빠졌고요. 톤당 7만 원이 빠졌고 네.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가격으로만 뭐 저점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Q의 증가,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를 보면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내년 상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재고들이나 지금 생산량이나 재련을 봐서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지금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유럽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 전기차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많은 사람들 아직도 플러스라고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부 좀 매파들은 안 된다. 올해 4분기에 유럽은 마이너스다. 전기차 판매가 마이너스다. 처음으로. 그 충격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의 대부분 중국만 판매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아마도 의미 바닥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도 좀 더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는지 계속 연구해서
다음 방송 때 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력기기 쪽 그리고 ESS 또 예. 밸류체인 쪽에는 긍정적인 뷰를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배경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